지난 시간 6.25 일에 계속해서 진행된 남북한 포병 전력 경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근 교수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90년대부터는요) 이제 우리 국군에 이 K9 자주포가 도입이 되면서 그 전의 포병의 열세가 어떻게 다시금 반전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K9 자주포는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던 것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전 시간에서 M114, KH179, K55, K55A1까지 나오면서 그런 어떤 노하우하고 기술도 축적이 돼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무기체계라는 것은 진화적 발전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되게 축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K9 같은 경우는 1000여 문 이상이 우리 야전에 배치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얼마나 열풍이 있는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성능을 좀 말씀드리면 체계 사거리가 가장 이제 긴 게 60km 정도 육박을 하거든요. 그때 쓰는 탄이 K333 ERM H 탄이라고 해요. 이제 좀 생소하시죠?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비비탄 플러스 랩탄의 기능을 같이 섞어 있는 거예요. 비비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로 끌어당기는 그 힘을 마찰력 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상쇄시키는 거고요. 그다음 랩탄 같은 경우는 최고 탄도구에서 3초 동안 추진력을 한 번 더 분사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60km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자주포 또 야포 중에서 60km 간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보게 되면 3분 기준 했을 때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에서 8발이에요. 3분 기준 했을 때 분당. 그죠? 그다음에 1시간 기준 했을 때 이제 지속 사격 속도는 분당 2에서 3발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주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압 편수 장치가 되어 있어서 최고 67km/h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속도로 해서 이제 반경이 360km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처럼 어떤 활약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배달의 어떤 성능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야전에 보게 되면 K9A1 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우에는 3분 기준 했을 때 최대 발사 속도가 9에서 10발이에요.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1시간 기준 지속 사격 속도가 분당 4발에서 6발이거든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뻥튀기가 되는 거죠. 실습자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차세대 K9으로 K9A3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3분 기준 했을 때 최대 발사 속도는 10발에서 12발로 증가가 돼요. 그리고 1시간 기준 지속 발사 속도가 분당 6에서 10발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5초에 한 발. 예, 그렇죠. 이미 이제 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주포인 팔라딘은 이제 뛰어넘었고요. 사실 이제 독일의 이제 PGH 2000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거보다는 연사 속도하고 이제 생동성 등에서 약간 좀 열세이긴 하지만은 가격이 그거의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방사 열풍을 제일 앞에 선도하고 있죠. 예. 그리고 생산 속도도 말이 안 되게 그럼요. 네,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로켓을 발사하는 자주포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들고 그리고 항력을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추진을 해줌으로써 무려 60km의 사거리를 가지게 되는 엄청난 자주포구나. K9의 가장 무서운 점은 차체입니다. 포를 쐈을 때 다른 나라 자주포들, 특히 중국제 자주포들을 보면 막 휘청휘청거려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포신의 반동이라는 게 워낙 강하니까. 거기 근처에 있어 보면은 포만 쏴도 풍압이 와요. 엄청 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K9은 쏘면 미동도 안 합니다. 옆에서 낮잠 자고 그러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 실전에서도 그게 검증이 됐어요. 우리 K9의 차체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AS-90 포탑을 결합시켜서 폴란드에서 만든 자주포가 있는데 크랩이라는 자주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K9의 세계적 우수성은 전장에서 검증이 된 겁니다. 북한군은 앞서 말씀하신 그 방사포 사이즈를 계속해서 키웠어요. 네. 초대형 방사포, 이걸 그리고 장사정포.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배치하면서 사실은
우리 수도권 전체를 갖다가 사정거리 내에 두면서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장사정포는 말 그대로 멀리 쏜다는 얘기예요. 포라는 거는 전술적 타격 수단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이 워낙에 휴전선에서 가깝게 있다 보니까 60에서 80km만 넘겨서 쏠 수 있으면 수도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거죠. 2천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 2천만 명을 인질로 삼고 협박을 일삼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1994년도 남북한 정상회담에서의 박영수의 망언입니다. 그 시절 기억나시죠? 네. 역시 관통에서 오셨네요. 그때 서울 불바다 망언을 했었죠. 네. 그때 우리나라에 사재기 열풍도 일어났었고요. 이 장사정포는 군포대에 배치된 방사포 여단에 240mm 방사포가 각 1개 대대씩 4개 대대가 초탄 사격에 날라올 수 있고요. 기계화 포병 사단 예하의 170mm 곡산형 자주포, 그리고 주체 100포라고 불리는 300mm 방사포, 그리고 전략군 예하의 600mm 방사포 등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을 조금 반영을 해서 뺄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mm 곡산형 자주포 1개 여단이 모두 러시아로 갔거든요. 지금. 현재 러우 전쟁에 투입해서 갔고 240mm 방사포도 일부 물량이 이동했다는 첩보가 있어요. 그러나 전형 군단의 물량이 이동했다는 첩보는 없기 때문에 240mm 방사포의 초탄 화력 습격량은 동일할 겁니다. 근데 방사정포가 우스갯소리로 전쟁을 좀 공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대비하시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의 방사정포나 로켓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수없이 많은 방사정포가 어디에 떨어질지를 모르는 게 가장 무섭다. 이런 얘기를 사실 농담 삼아서 했었는데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저런 방사정포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북한군이 연평군 일대에 민간인 거주 구역에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했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까요? 2010년도 11월 23일 14시 33분 당시 해병 연평부대는 이날 대대 ATT, 그러니까 전술훈련 평가를 겸한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상 사격 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4분 후인 14시 34분부터 14시 46분까지 16분 동안 북한군이 개머리 반도 일대에 있는 어떤 화력 진지를 점령한 방사포와 무도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76.2mm, 130mm 해안포를 동원해가지고 무차별로 포 사격을 가해왔죠. 네. 북한군이 발사한 해안포 및 방사포 150여 발 중에 60발은 군부대와 민가로 낙탄을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90발은 해상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해병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를 유괴지지로 긴급 대피를 시킨 다음에 이제 주민 여러분들도 대피를 시켰죠. 그 다음에 14시 36분 비상 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한 4대가 출격을 했고 인근 공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시 39분부터 14시 46분까지 해병대 사령관 지시에 의해서 K9 자주포가 야외 포상 진지를 점령을 하고 적 도발에 대한 대응 포격 준비를 완료하게 되죠. 서해 연평도 북쪽 건너편으로 12km 떨어진 북한군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갑작스럽게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 34분. 북한 포탄 수십 발은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대 K9 자주포 진지에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일부는 민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포탄이 날아온 북측 개머리 해안포 기지를 향해 K9 자주포 80여 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교전은 2차례에 걸쳐 50여 분간이나 진행됐습니다. 당시 훈련 중이었던 연평부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K9 자주포로 응대를 했는데 구체적인 반격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그날 이제 2010년도 11월 23일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그때 이제 그 해병대의 포병부대가 즉각적인 사격 반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통쾌하기도 하고 다시는 이제 도발을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이 그 포병 도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포병부대가 몇천 발이었던
해상에서 포병 훈련, 사격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격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태세를 갖춰져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군이 일격을 가했을 때 신속하게 장비와 인원들이 눈앞에 들 수 있는 포상으로 피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바둑을 보게 되면 아생우 연운살타라고 하잖아요. 먼저 내가 살아야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력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반격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의 1차 포사격이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그날 14시 47분부터 해병대 K9 저지포들이 진지를 재점령하고 이제 사격을 가하는데 이제 무도포 진지에 한 50여 발, 그다음에 개머리포 진지 30여 발, 총 80여 발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우리의 항공 전력들이 전개를 하게 되니까 북한군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활약을 못하고 이제 꼬리를 내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 군이 발사한 K9 자주포 80발은 북한 개머리와 무도에 있는 해안포 기지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초 해안포가 들어있는 동굴진지가 아닌 막사 주변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동굴진지를 직접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개머리와 무도에서 관측됐던 북한 동굴진지 여러 곳이 육안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당시 K9 자주포가 반격을 가했던 그 탄착군들을 분석을 해보면 카탈로그에서 제시한 재원보다 더 정밀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무도, 북한군의 무도 해안포 진지에 떨어진 건데 한 발은 병영으로 보이는 건물을 직격을 했고 또 한 발이 그 근처에 낙탄을 했습니다. 근데 K9의 살상 반경을 155mm 고폭탄 살상 반경을 고려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원은 또 겹쳐져 있거든요. 양궁으로 따지면은 10포인트 안에 있는 렌즈를 쐈는데 렌즈를 쏜 화살을 또 가른 거죠. 그렇죠. 요 다음 사진이 이제 개머리 해안포 진지, 그러니까 개머리 반도에 전개한 적의 방사포 진지를 타격을 한 건데 붉은색 원이 우리 K9 자주포의 포탄이 낙탄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U자 형태의 6개의 진지가 보이실 거예요. 네. 저게 적 방사포가 포진을 점령한 위치입니다. 근데 그 6개 중에 가운데 3개가 지금 뭐가 그을음이 보이죠? 네. 저게 방사포 38을 다 쏴가지고 그 뒤에 생긴 그을음입니다. 저걸 매연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문이 전개해서 1개 중대가 전개를 했는데 포대가 전개했는데 3문은 그나마도 기능 고장이 나서 발사를 못한 거예요. 그 3문 가지고 사격을 했고 그런데 우리 K9이 사격한 시간과 적이 2차 사격을 가해온 시간이 8분 정도가 겹칩니다. 그 빨간색 원이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근탄으로 떨어져 있죠. 네. 살상 반경과 위험 반경을 고려했을 때는 저 6문 포대장을 포함한 40명 이상의 북한군은 저 자리에서 전멸 혹은 전멸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 발의 포탄을 주고받은 남북한은 교전을 마치게 되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이 사태 이후로 북한의 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질보다는 양으로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드러낸 꼴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있어요.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대포병 사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병은 그거에 대비해서 슈덴스크트 사격하고 사격 진지 이탈해서 다른 진지를 점령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한국군의 대포병 레이더와 대포병 사격 전력, 대화력적 전력이 한미연합군이 너무 빽빽하게 돼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선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탄약고가 있어야 계속 포를 쏠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 북한의 탄약고들은 갱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각 부대별로 보면 김정일 때 근처에 강이 있는 부대는 수력 발전기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를 부대마다 주둔지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 환풍기를 24시간 돌릴 정도의 전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실에 있으면 습기 차죠. 장마철 한 번씩 지나갈 텐데 물 차오르겠죠. 그럼 저 포탄의 장약이 떡지고 곰팡이 쓸고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것들을 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저 엄청난 숫자의 포탄을 치환할 경제력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연평도 포격전을 할 때도 인민군 4군단 내에서 고르고 고른 해안포와 가장 상태가 좋은 탄약들을 끌고 나왔는데
무려 90발이 바다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장양 이상으로. 60발이 떨어진 것도 그나마도 20발은 불발탄이 났어요. 계속 화약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북한은 사실 엄청난 수량의 포와 포탄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제 위력을 발휘하고 계산한 대로 낙탄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뭐 이제 포탄을 지원을 했잖아요. 보면 이제 서방에서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 자체에서도 양은 많지만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불발탄이 많다라는 것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습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게 다 탈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북한군에 딱 보게 되면은 그 전술이 포병 전술이 저기서 여실히 나타나게 돼요. 아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게 되면 122mm 방사포하고 130mm 해안포, 76 평사포 이런 등등이 되어 있는데, 북한군의 어떤 포병 전술의 핵심,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교범을 보게 되면 배합이라고 합니다. 배합. 우리로 말하는 융복합. 그러니까 사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다 배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모든 것을 밀집시켜 놓게 되면은 우리의 대포병 사격에 의해서 다 절단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주를 가지고 좀 이격시켜 놓게, 사거리가 긴 거는 좀 뒤쪽에, 중간 거는 중간에, 짧은 거는 앞쪽에 이렇게 놓으면서 갱도까지 시켜놓으면 생존수까지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북한군의 포병화력 전술이 그 당시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그대로 여실하게 나타났다. 사실 그 나폴레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포병 장교들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장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탄도를 계산하고 포가 어디에 떨어질지 수치 측량하고 막 이런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잘하면 뭐랍니까? 포탄이 이게 불량이라 가지고 계산한 대로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아무래도 탄착군을 보고 예측하는 어떤 피해가 있지만 실제로 알려진 북한의 피해도 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보가 이제 부족했죠.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북한군 4군단 이하에 있는 어떤 탈북자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2012년도 3월 달 초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10년도 해병대가 포병 대응 사격을 했는데 북한군 10명이 사망을 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자신의 대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확실한 정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탈북자 증언을 통해 가지고 전상자가 상당히 낮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걔네에 비해서 우리는 뭐 얼마나 적은 양의 어떤 포탄을 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의 어떤 기초란 포병 전술과 대량 어떤 그 뭐랄까 물량에 의한 어떤 전술이 맞붙었을 때는 여기서 아는 것처럼 어떤 정확성에 기초한 것이 전투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K9의 그런 어떤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였습니다. 21세기 포병 전투는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비록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도 굉장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뭐 해병대, 민간인, 또 연평도 우리 국민들의 재산 피해도 있었는데 우리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당시 우리 해병 대원 2명,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이 전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서정우 하사는 저녁 전에, 당시에는 이제 사병의 신분이었는데 저녁 전에 마지막 휴가를 출발하고 있다가 부대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대로 복귀하던 도중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됐고요. 문광욱 일병 같은 경우는 수송대에서 임무 수행을 하다가 적 포탄의 파편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민간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도 무려 120억 원 상당이 발생을 했어요. 이 해병들의 그 다큐멘터리 증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포탄이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네. 포탄을 실어서 날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발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두렵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내 전우가 다쳐서 쓰러져 있고 지금 저 앞에서 포를 발사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서 포탄을 안 가져다 주면 내 전우는 어떡하라고요. 이 마음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다. 아, 역시나 이 전우애가 가장 큰 용기의 원인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참 자랑스럽구나 우리의 군인들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저희 장병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예, 강합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것이 대포병 레이더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약간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시 연평도에
ANTPQ-37이라는 대포병 레이더가 있었어요. 네. 대포병 레이더라는 게 뭐냐면은 적이 포사격을 하면 그것을 레이더파를 반사시켜서 그 각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적의 포진이 어느 좌표에 있을 것이다라고 각 포대에 있는 자주포들에게 좌표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장비인데 원인 불상으로 고장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북한이 제1파 화력 습격을 해왔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평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GOP 라인 선상에 보면은 추진포대, 대기포대들이 있는데 이 대기포대들은 전부 다 이제 본인들이 타격해야 될 적 GP라든지 아니면 적 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표를 입력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대기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에서 적 포진의 위치가 안 나오니까 화력 습격이 끝나고 나서 신속하게 본인들이 방열하고 있었던 원래 우도 포진을 향해서 먼저 사격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TPQ-37이 고쳐져서 개머리 반도에 있는 적 방사포 진지가 날라오니까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정밀하게 반격탄을 날릴 수 있었던 거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6.25 휴전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이 굉장히 현명하게 대한민국 서북쪽 도서지방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서쪽과 이 바닷길로 나가는 길을 다 막히기에 저희 대한민국이 자유를 수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맛있는 꽃게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리고 그쪽은 또 저희 해병들이 또 안전하게 또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답답한 면이 북한은 있겠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서해 5도가 이제 북상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6.25 전쟁 때 보게 되면 북중 연합군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인천 상륙작전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중공군이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다가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의 해안 방어부들 배치를 했는 거예요. 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공군이 남하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북한군처럼 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있는 어떤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는 뭐냐면 바로 4군단이 전시가 되면 집단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단군이 편성되려면 후방에 있는 전선사라든가 최고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병 자산들이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측방에서 UAV라든가 다른 관측 수단으로 보게 되면 포병화로서 쏘면은 그게 돈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전시가 되면 군단이 집단군으로 이제 승격이 되는데 저런 식으로 측방을 노리거나 적을 통해 갖고 또 더 후방으로 상륙작전을 조금이라도 가게 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옛날 기억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반드시 저희 지켜야 될 것인 거예요. 그 측후방에 우리의 눈이 그냥 익혀 있고 우리의 무기가 달려 있으니까 적은 항상 등 뒤가 서늘한 느낌인 거죠. 예. 방어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합니다. 연평도 백령도가 만약에 적에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전방 부대들이 전방에서 정말 열심히 싸울 때 김포반도 축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측후방이 열리게 되거든요. 백령도와 연평도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눈에 가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군은 K9 자주포를 실전에 배치하면서 북한과의 포병 전력 격차를 줄인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벌이면서 국지전이 발생한다. 당시 훈련 중이던 해병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포대는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게 되고 북한군 막사와 진지에 정확한 포격을 가하면서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다. 우리 연평도뿐만 아니라 백령도에서 우리 서북도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의 해병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남북한의 포병 전력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적으로는 위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적보다 3배의 전력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다. 현재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자주포와 견인포 등 야포 전력은 8,800문에 이릅니다. 그리고 방사포는 5,500문에 이르고요. 반면에 한국군은 각종 야포 3,600문, 다연장 로켓은 310문에 불과합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군의 전력이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장사정이고 훨씬 더 성능적으로 우수해요. 그러나 숫자가 야포 보유량에서 3배, 다연장 보유량에서 6배에 이르면은
이 질적 우세가 양적 우세에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러우 전쟁의 전장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장비는 훨씬 좋거든요. 러시아군보다. 그러나 러시아군에게 수적으로 밀리고 화력의 수에서 밀리니까 그다지 전장 상황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적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국군은 이 K9의 성공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개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K9 자주포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현재 국방역시 4.0을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핵심적 키워드라고 하게 되면은 유무인 복합, 맨드 앤 언맨드 이제 티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K9A2가 나왔으니 K9A3가 한 2030년대 정도에 이제 전력화가 될 걸로 보는데 아마 뭐 세계 최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구 절벽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병력 가용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어떤 K9 같은 인력에 의해서 뭐 4명에서 6명 사이가 운영한다 하게 되면은 한 분당 한 명이 운영하는 꼴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인구 절벽에서는 이제 사람이 없는 거를 어떻게 또 이제 보충할 수 있냐면 사람이 안 죽으면 되잖아요. 전투를 하면. 그죠? 그렇죠. 예,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나온 어떤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주포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사격 통제 장치에다가 이제 무인화를 시키면서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장전 수가 없잖아요. 자동화 시켜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뭐라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적보다 먼저 빨리 싸우기 위해서 전투 효율성을 높여지면은 생존성이 되니까 거기다 혼합 형식의 XR 같은 것들을 가시화시켜서 전장 관리 체계를 좀 이렇게 더 적보다 엄청나게 우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종 측면에서도 보면은 앞에 선두 차량은 유인으로 가고 뒤에 있는 것은 AI를 통해 자율주행을 통해 갖고 후속 조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된 건 없지만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유무인 복합으로 가고 결국에는 운용하는 사람을 줄이되 전투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첨단 과학 기술을 덧입히려 하고 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제 뭐 한꺼번에 어떤 전략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래 시간을 끌면서 갱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상당히 이제 좀 골머리가 또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갱도화는 또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전 전선에 걸쳐서 진행돼 있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저 갱도 진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 전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갱도 포병들은 장사정포까지 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한미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쏘고 갱도 안으로 도망가 버리면은 일반적인 자산으로는 사실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한은 저 갱도 진지 앞에다가 방화벽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화염이 갱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왜 설치를 했느냐. 결국은 본인의 생존성을 증가시키고 대신에 사거리를 희생을 하는 거죠. 사거리를 희생했으니 그만큼 고각으로 쏠 거고 정밀도는 떨어질지언정 일단 내 자산부터 살려야겠다. 그래서 저런 갱도 진지를 파괴하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감시 장비로 보고 있다가 우리 감시 정찰 자산으로 보고 있다가 저게 갱도 포병이 밖으로 기어 나왔는데 평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대량의 포병들이 기어 나와서 사격 진지를 점령을 했다. 라는 게 식별되자마자 우리가 먼저 때려가가지고 갱도 안으로 도망치기 전에 섬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저 갱도가 땅속에 있다 보니까 위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 환기구가 있거든요. 이게 위성지도로 보면은 환기구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미연합사에서도 다 표적화해서 일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이 환기구들 때려 부셔버리면은 그 안으로 산소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저 입구를 제2담 같은 벙커버스터로 때려서 무너뜨려 버리면은 갱도 안에서 질식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일일 단위로 표적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화력전에 나섰을 때 최단시간 안에 적어도 적의 70% 정도의 전력을 경멸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하화가 언제부터 됐냐면 6.25 때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공군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공군이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유엔군의 화력에 의해서 이제 전투력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덕회가 지시하는 게 땅을 팔아 들어가가지고 그 지금 현재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길이가 한 3에서 4,00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지하장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조족지열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식별된 거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저 주변의 밑에는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킬체인 많이 들어보셨죠? 킬체인 하는데 전술적 수준의 킬체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것들을 쏘기 전에 어떻게 저걸 제압할 것이냐. 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유격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저걸 맞고 났을 때 어떻게 반격을 해서 응징 보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전술적 수준에서 킬체인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초반에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이 포병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로 그런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포병의 위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병 전력에 한정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운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보게 되면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론이라고 해요. 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 자폭 드론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사람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만 게임 체인저가 아니에요. 그 오버매치예요. 이미 다 과학 기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가 많이 갖고 있냐가 전쟁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오버매치인데 그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폭 드론이라든가 정찰 드론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강력한 포병이 뒷받침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전술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2022년 2월 14일로 돌아가 보시죠. 최초 침공 이래.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수도가 키이우잖아요. 16개에서 18개의 대전술단을 보내서 계속 6차례, 8차례 정도까지 공격을 했지만 결국 돈자됐잖아요. 그때 썼던 방법이 뭐냐. 지금도 쓰고 있지만은 이 계속의 정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는 거를. 쫙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도심지라든가 산악 밀집지역에 오게 되면은 테러가 없는 지역에 앞하고 뒤를 자폭 드론으로 다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정지가 되면서 앞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포병 탄약으로 메인 바디를 집중 타격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이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타격력이 커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자폭 드론이 고도화된다 할지라도 때로 몰려오는 모든 것을 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로 믹스, 컨벤셔널과 언컨벤셔널이 이제 믹스가 돼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도 우리가 최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을 때 뭐라고 했죠? 야, 미래전이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진지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전쟁이 과거, 현재, 미래든 간에 옛날에 있는 기동전, 진지전, 우리가 말하는 미래전이 섞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포병 화력의 재래식 전력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런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것들이 들어와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임 체인저가 들어오게 되면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병 전력이 아까 이제 전쟁이 실현한 것처럼 다시 한 명 증명된 것이고 이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우리나라도 첨단 전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드론이라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쓰였던 무기가 지금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전장에는 템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적의 전력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겠죠. 그럼 적은 우리가 때린 것에 대해서 반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곳을 때리고 이런 것을 주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화력 작전의 템포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비록 수량은 적지만 적의 대규모 물량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가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탄약 공급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탄약의 수량도 중요한데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동맹국의 수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K방산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우리 국토 내에 있는 탄약 공급 체계가 무너져도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에서 만든 탄약들이 우리 본토로 공급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국군 포병이 좀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선 보게 되면 이제 임 연구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포병 전력에서 열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사를 딱 살펴보게 되면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적 또는 이제 그 수량의 어떤 그런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성이에요. 북한의 포병, 그 치명적인 포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도 있을 수 있고요. 요새 나오는 게 뭐 있죠? 이게 갱도화돼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후사면에 있어요. 그런 거를 배회하면서 때릴 수 있는 게 자폭도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잘 보세요. 전력이 러시아보다 적잖아요. 그렇지만 걔네가 초전에 살아남을 수 있던 건 뭐냐면 러시아가 갖고 있지 않은 자폭드론과 로봇 같은 것을 운용해가지고 포병과 섞어 써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이 많이 갖고 있다 해서 그만큼 물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성으로 질 좋게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군사혁신 또는 이제 국방혁신 4.0의 핵심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재밌는 예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포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찰 드론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 보고 쏴요. 어떻게 안 보고 쏠까요? 협력국의 어떤 위성을 운영하는데 미국에 보면 나사에 FIRMS라는 펌스라는 산불 감시 위성이 있어요. 그거는 105mm 그러니까 4.2인치 무르기 한 105mm 정도에 있는 화염이 다 측정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특정 시간대에 놓게 되면은 볼 수는 없지만 그거를 며칠 몇 날 계속 빅데이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를 쏘는 지역은 그 빨간색이 막 밀집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뭐죠? 적의 포병 진지.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가 하이마스라든가 장거리 포병을 쏘면 돼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이 수단의 다양화, 방법의 다양화를 갖고 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격 자산도 아까 이제 전술적 수준의 킬체인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병 자산도 K9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자폭 드론도 그다음에 공군과의 협조 체계도 해군에 있는 어떤 미사일 체계도 다 통합해서 적재적소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킬체인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조직 편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드론의 시대가 접어들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오버매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선을 나다니는 뭐 무인체계 드론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자지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전투 현장에 나타난 것처럼 3m 밑으로 오는 것들 어떻게 잡아냅니까? 못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지상부대에 대드론 팀을 편성을 해서 그 안에다가 모듈형 제머라든가 RF 스캐너를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화망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휴대용 이제 그 대공 미사일을 갖고 다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드론도 운영해서 자기네가 마지막 수단으로서 오는 거를 충파를 시켜버려요.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상에 있는 어떤 그 포병 화력 자산이 비싸지 않습니까? 레이더라든가 그런 거를 방어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도 반드시 대드론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군사혁명,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로 현재 말로 군사혁신의 핵심은 싸우는 방법, 그 다음에 무기체계 조직 편성을 같이 인터트와인드 용트림 하듯이 같이 운영해야 되고 무기체계만 운영하면 안 되고 기술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사람도 같이 융복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이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데 왜 이제 나오셨어요? 안 불러주셔서 자주 나와주세요 앞으로. 네, 안 불러주셔서 못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진짜 이 국방을 위해서라도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시작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전쟁 없는 인류의 미래는요.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내가 그 대상이 되기도 굉장히 쉽다. 얘기하셨지만 요즘의 MZ들 참 이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평화로운 세상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 장병들도 있고요. 아유 요즘 보면은 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꼰대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누군가 비난의 대상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켜주신 분들 감사한 분들일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